네,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정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원래 연말 되면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행사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러주는 데도 많고. 누구나 그렇죠. 네. 네. 연말 연초가 많고 봄 예. 가을에 많고. 다 맞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오늘부터 이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네. 또 만남 같은 것들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내에 제가 토론회 준비해 놓은 게 서너 개 있는데 다 일단 잠정 연기했습니다. 아, 무조건 무기한 연기. 예. 조혜진 의원께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회의 세미나실, 회의실 이거 다 폐쇄되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역의 행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 소규모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규모 모임들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들어가겠죠. 예. 또 그런 그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생계를 또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고 네. 또 시험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에게는 얼마나 지금 긴장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정치 이슈를 하나씩 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딱 한 번만 더 여는 건가요, 김성환 의원님? 네, 저희 당이 원래대로 하면 25일 날 이제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1차로 소위 이제 후보 추천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서 1단계 소위 시간 끌기를 했고 네. 우리가 그때 법 개정을 하려니까 거의 마지막 날 이제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하신 분을 후보 추천을 해서 걱정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추천 과정에서 소위 이제 비토권을 이용한 시간 끌기를 계속하고 계셔서 네.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다고 보고 25일 날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이제 중재를 해서 네. 25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추천위원 회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고 네. 그때도 여전히 사실상의 시간 끌기를 한다고 보면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연말 내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후보 추천을 연말 이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네. 그러면 법안 소위도 내일은 열립니까? 뭐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또 추천이 안 되거나 하면 곧바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봐야겠죠. 예. 어떻습니까? 저기 조혜진 의원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해서 시간을 미뤄왔다고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면 그러면 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 추천인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빨리 하자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한 4분 그중에 한 명은 이제 사퇴했지만 나머지 3분 중에 2분은 누가 봐도 적임입니다. 이건 저희 당 추천한 저희 당뿐만 아니고 또 그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그 정도면은 적임이다. 전체 추천된 11명 가운데서는 제일 낫다. 그분들 정도 그 2분 중에 누구를 임명해도 그거는 최상이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비토를 했어요. 민주당이 비토를 했다. 오히려. 그 두 후보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분 좀 2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천했으면 네. 바로 이제 그다음 절차로 이제 저기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고 예. 인사청문회 절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2분을 갖다가 아웃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 그 2분은 뭐 법조계 안팎의 의견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말 청와대 말대로 그냥 하수인 역할을 할 사람 아니면 안 뽑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부해놓고 출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예. 법을 바꿔가지고 예. 영구적으로 본인들 뜻대로만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2분을 갖다가 받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가든가 예. 아니면은 나머지 분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분들 또 법무장관 또 대법원 그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하는 분들 TO 중에서 정말 괜찮은 분 추천하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중량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이면 저희는 정말 사심 없습니다.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성환 저희를 저희가 추천한 2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분, 그 2분에 필적할 만한 분 찾으면 있거든요. 추천하시면 우리가 받아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법 개정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김성환 의원 위에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보기엔 야당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도 공수처장 후보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을 2명 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실제로도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추천인 회의에 제가 들어가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을 선호했던 분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 최대 공약수는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비토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 2사람 받아라. 아니면 못하겠다. 지금 이 시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둘 중에 두 사람을 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내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게 이제 거의 데드라인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후보 추천 위원들이 이제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10명인가요? 10명 가운데 2명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명은 7명의 추천위원들 가운데 6표를 얻어야지만 최종 후보가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은 6표를 받았어요. 근데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우리 당 후보 2명 안 받으면은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당 후보가 누가 봐도 제일 적임이고 그분들만 되면은 민주당이 더 이상 우리를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고 만약에 그게 못 되겠다 한다면 그중에 한 분을 이제 뽑고 나머지 한 분은 또 다시 뽑더라도 문제는 지금 추천되어 있는 여당이 추천한 분들이나 나머지 기관들에 추천한 분들이 공수처장으로서는 본인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누가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자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2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 독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되는가. 딱 그 2가지고 그 2가지에만 합당한 분을 추천해 오면 우리 지금 추천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판단에는.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분만 추천하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꼭 우리가 추천한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면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추천한 분 2분이 그게 누가 봐도 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이쪽에 한 분 그다음에 또 새로
비견될 만한 분들을 새로 추천해가지고 또 한 분을 뽑든지 네. 아니면 아예 두 분을 그쪽에서 뽑아도 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그 추천위에서 좀 두 분이 나올 가능성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행 법상 이제 공수처장 후보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 네. 그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추천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거기 추천위원들이 어떻게든 오늘중으로 추천을 하자고 하면 그 중에서 아주 최선이거나 아니면 차선이거나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될 거고 네. 여전히 뭐 판 깨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한 후보는 되고 네.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은 못 믿겠고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전히 또 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까지 잘 안 되면 저희는 뭐 그 법 개정 추천 권한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연내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는 게 현재까지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이라거나 네. 또는 다른 기관들이 추천한 분들이라서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객관적으로 저도 저쪽에서 추천한 분들이 7분인가 되는데 네. 이름 아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뭐 저 법조계 쪽을 법원검찰 쪽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추천위원들이 검증을 하려고 그래도 어느 쪽 사람 그 라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자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서 우리가 동의를 못하는 건지 그지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 아닌 타 기관이 추천해서 그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건에 합당한 사람, 정치적 중립 지키고 공수처를 이끌 만한 리더십 가진 사람을 추천하면 민주당이든 누가 추천한 어느 기관에 추천한 분들 우리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건 제가 담보합니다. 네. 우선 내일 후보 추천위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거기서 두 명이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나왔다 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12월 안에 그 법이 다 통과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일까지 후보 추천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시간차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법안 소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에서 지금 저희 당 의원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 냈던 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법적으로 추천인을 이제 마지노선을 설정한다거나 해서 그 일종의 이 명백한 소위 시간 끌기를 통해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좀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시도를 할 예정인데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는 12월 2일까지고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니까요. 그 전까지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게 현재까지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강행 처리하면은 수적으로 의석수로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수적으로. 이제 그래 될 때는 우리 당의 저항도 있지만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임명한 공수처장이면은 시작부터 이건 정권 하수인으로 딱 낙인 찍혀서 시작됩니다. 그 기관은 정권 하수 기관 청부 수사 기관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시작되는 거고. 그거는 초대 공수처장한테도 불명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불명예고 그리고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사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거고. 그래 되면은 그 맡을 사람도 마음이 별로 썩 내키지 않을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다 추천하는 그 제도 속에서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이 기관이나 공수처장이나 다 시작부터 레임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아마 여당에게 저는 적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조혜진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저항 말고도, 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걸 뭐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 예. 모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또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국회 연말까지 예산 처리, 법안 처리 그 이후에 또 그 국회 운영이 순탄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뭐 결사항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은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을 이런 식으로 정권 하수인 기구로 출범시키는 걸 자시하고 있으면 야당이 죽은 야당이죠.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욕 듣습니다. 그럼 예. 야당이. 그럼 김성환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그냥 여당 위주로 출범을 시켜버리면 공수처 출범 자체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실릴 수가 없다 수사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되십니까? 왜 우려가 없겠습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우려를 감안해서 네. 이제 야당에게 이 2명의 추천권을 주고 비토권까지도 사실상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토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후보 추천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사보타지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자는 거고 네. 그렇게 끝까지 막다가 결국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이제 그걸 계속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권력기관 특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검찰 등등의 기득권에 대한 견제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상호 견제 원리를 작동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일부 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사회적 저항이 있는 거죠. 지금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사람들은 총선에 그거 하라고 180석 밀어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왜 미적미적거리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 이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추진하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의 정신을 지켜서 합의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태껏 7월 달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를 여태껏 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타협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여태껏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 감안하면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파행으로 가는 걸 제발 함께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늘 반복되는데 민주당이 우리 당만 비토권이 있다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도 똑같이 지금 비토권 행사하고 있으면서 예.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후보들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후보들인데 정권 마음에 말 잘 안 들을 거다 싶어가지고 비토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만 비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 출범을 가지고 두 분께서 달리 지금 말씀하셨어요.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라고 말씀하셨고 또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거 추진 안 하면 안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반드시 출범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양쪽이 좀 달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좀 몇 개 더 다뤄봐야 되는데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005번님께서 국민적인 공감이 높은 만큼 여야가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힘을 모아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 이렇게 쓰시는 분은 공수처장 결국 두 당 모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7922번님 두 분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어 편안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네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계속 지금 다른 정보가 나갈 때 계속해서 이 공수처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방역에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엔 소상공인도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분들하고.
다시 지금 3차 재난금 지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도 본 예산을 미리 좀 짜가지고 지금 예산 전국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희진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경제와 방역 둘 다 잡는다고 목표를 잡아놨지만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이번이 제 3차 유행으로 들어가는데 제 1, 2차의 유행보다도 더 크게 말 그대로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벌써 2단계 격상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2.5단계, 3단계에 준하는 정도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민생 경제가 위축이 되고 바로 그 사업 손실이 오는 분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뭐 웬만한 국민들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인데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건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 대비해야 된다. 그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준비할 것이냐 또 지원 대상을 또 규모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 조금씩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그 백신 이쪽 화이자나 뭐 모더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백신 생산을 이제 조만간 할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대략 내년 봄까지가 고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일 텐데 이 기간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뭐 양호하다고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300명대로 오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 이제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어디까지 재정으로 메꿔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필요한데 네. 예산 심사가 이제 12월 2일까지 법적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법적 기일에 정해져 있는 거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논의를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태워야 할지 아니면 그 추이를 봐서 내년에 이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런 예. 거는 그런 걸 하라고 소리 이제 예비비도 있는 거고 뭐 추경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예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면 항상 논란이 됐던 것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편이냐 아니면은 맞춤 지원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네. 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건데 네. 여유가 있고 그 돈 사실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근데 그 돈이 정말 아쉽고 목마른 분들이 네. 있는데 예.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일 하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예.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해도 필요한 만큼 못 지원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맞춤으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방향이 이제 옳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예. 지난 최근에 재난지원금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 좀 의미가 있었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은요. 저는 이 문제가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눈이 안 달려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부자더라도 일종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종의 보편적 지원을 할 거는 좀 얇게라도 지원할 건 하고 네. 또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훼손되지 않고 또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또 평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편성과 맞춤성을 좀 가미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거 지급하실 때가 오면은 또 이제 두 분께 근데 본격적으로 좀 의견을 드릴 것 같고. 재난지원금은 아닌데 고용지원금 받는 이게 소규모 그 회사를 기업을 조그마한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한 달에 주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거 주고 나서 세금 더 많이 가져가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각 당내 현안 하나씩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이번에 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 56명이 창립 회원이라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도 여기 계세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해서 저도 뭐 그렇게 따지면 친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당내 이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또 다른 모임에 소속돼 있어서 저는 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더 미래 이쪽하고 또 이제 그 전 김근태 의장께서 있었던 그 또 그룹도 있잖아요. 민평련이라고 있죠. 민평련. 이 다 거의 다른 분들께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중복 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또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각각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구 모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언론에서는 민주당계 친문계 의원들이 여기 다 있다. 싱크탱크고 이제 친문 위주의 대선 후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당내에는 친문, 비문, 뭐 반문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제 보수 언론이 저희 당을 어떤 식으로든 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출범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이지 여기서 무슨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명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제 3의 임무를 밀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잉 해석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 민평련계, 뭐 더미래계, 뭐 민주주의 4.0계 이렇게 좀 개파가 나눠지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친문인데 지금요 4.0에 가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조혜진 의원께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당내에서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다. 목소리가 다르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는 상황입니다만 PK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미리 가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왜 당과 상의 없이 먼저 나서느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밀양 의원으로서. 밀양을 다시 소환하시는군요. 저기 PK 지역은 아니고요. PK라고 하면은 부산, 경남, 울산을 지칭하는 건데 그렇죠. 부산 의원님들이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취지는 가덕도 신공항은 우리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논의가 이제 시작됐으면은 좀 힘을 실자 해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조영원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사령탑인데 사전에 협의가 없이 됐다. 그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고 실체적인 문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지 입지가 정해진 건 아닌데 법으로 입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만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조율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딱 특정해서 법안을 제출한 거는 좀 실체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부산 의원님들 입장은 또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부산서울시장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시장 선거를 필승해야 될 책임이 부산 의원들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점에서 이제 전술적 필요성을 생각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뭐 저기 옛날에 가덕도하고 경쟁했던 밀양의 지역구인 의원 입장이지만은 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공항은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양이라든가 또 이제 편리성이라든가 많은 것들 안전성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선 각 당의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그 내년 4월에 보궐선거 부산시장의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만한 지금 이게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이 아니고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또 부산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은 모두 다 가덕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자체로 찬반이 나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네. 그 여야 후보가 모두 찬성을 하고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가덕도까지를 구체적으로 점 찍진 않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후보지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아무래도 이제 TK의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이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었던 그런 역사성들을 고려해 보면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진은 짧게.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해공항에서 큰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예. 제안을 했고 그 점에서는 가덕도도 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했을 때는 그런 안전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 소외되고 네. 힘들어져가는 이 남북권 전체 그중에는 뭐 전남 전북까지 포함해서 네. 도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포함해서 남북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게 산업을 새로 일으킬 만한 그런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제시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전성을 위한 조그마한 중견공항이냐 아니면 남북권 전체에 희망이 될 만한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프라로서 제2관문 대형 공항이냐 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고 후자로 가야 논란도 없어지고 예. 또 지방에도 희망이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